진짜야?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쓴다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다. 중국 쓰촨성 북쪽 끝자락, 깊은 산속에 자리한 다루 마을. 도시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소수민족, 치앙족이 세를 이루고 살아가는 곳이다. 그곳 아이들이 한자도 못 쓴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비정부 교육단체 루미나에서 일하던 류진 선생님의 리포트를 통해서였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초한자 100자를 읽지 못하는 초등 5학년. 이름을 쓸 수 있는 아이는 반에서 단 2뿐.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나에서 3년째 활동 중인 교육가 장하우입니다. 중국 교육부가 접근하지 못하는 외진 지역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루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023년 늦가을 우연히 배정된 교육 지원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가르친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이 될 줄 몰랐어요. 다루마을의 교실은 간이 창고 같았습니다. 벽은 균열이 가 있었고 분필 대신 수투로 칠판에 글씨를 쓰기도 했죠.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도 기대도 없이 멍하니 교사를 바라보는 눈. 이 아이들에게 글이란 단지 어른들이 쓰는 복잡한 상형 문자였고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 한 명의 학생이 제게 조용히 묻더군요. 선생님, 이건 다 외워야 하나요? 그림도 아닌데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숙소에서 아이들의 연습장을 뒤적이다가 문득 스쳐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 혹시 문자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게 설계된 건 아닐까?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문자 구조. 몇 번의 검색 끝에 한 단어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한글. 한글? 어릴 적 다큐멘터리에서 스쳐들은 기억이었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과학적이라는 문자.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글의 구조를 조금씩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24개의 기본 자모,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면 소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문자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어떤 생각이 번쩍였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써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장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혹시 이 마을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글자를 가르쳐보는 실험을 해도 될까요? 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미 무언가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믿고 있었던 그였기에 금방 승낙을 받았죠. 실험의 시작은 간단했어요. 한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원리, 바로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루는 개념. 이것만은 분명히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우선 아이들에게 입모양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봐요. 이건 우리가 무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에요. 이렇게 입을 닫고 소리를 내요. 아이들이 따라했고 곧 흥미를 보였어요. 그럼 아 소리를 낼 땐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자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리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쳐 보여줬죠. 무, 아, 마. 칠판에 큼직하게 적힌 마라는 글자.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이들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소리랑 모양이 맞아요. 마 소리가 글자처럼 보여요. 그날 한 명의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제 이름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메이화였고 저는 미음, 예, 이응, 이, 키읔, 와, 로 구성된 조합 그림을 만들어 보여줬어요. 메이는 그걸 천천히 보고 따라 쓰더니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쓴다는 것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한글의 조합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소리 학습 카드에 푹 빠졌습니다. 단어는 여전히 중국어로 가르쳤지만
그 발음을 조합하는 법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산을 가르칠 때 시옷, 니은, 산이라는 흐름으로 설명해주니 아이들은 글자의 구조를 스스로 조립하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게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원리를 익힌 후부터 아이들은 하나둘씩 책을 넘겨보고 글자에 눈을 들이고 심지어 이건 어떤 소리로 만들 수 있어요? 라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들이 수업 중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시선을 피해요. 근데 장 선생님 수업에선 전부 전방 집중이에요.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쓰신 겁니까? 마법은 없었어요. 단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 구조를 보여줬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핵심에 한글의 조립 원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다시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백성이 문자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만들었다. 몇백 년 전 한 사람이 만든 그 원리가 지금 이 산골 마을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학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졸업 후에는 베이징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했어요. 광고 성과 지표, 매출 곡선, SNS 조회수, 모든 것이 숫자로 결정되던 세상. 일에 매몰되어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학교들이라는 제목이었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 아이들이 교사 한 명 없이 칠판 앞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단어를 가르치던 장면. 그중 한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책을 읽고 싶어요. 내가 읽을 수 있다면 여기를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처음으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루미나라는 교육 NGO에 자원봉사로 합류했고 그렇게 저는 다루라는 이름조차 지도로 잘 보이지 않는 마을로 오게 된 거였죠. 처음 도착했을 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교실, 낡은 책상,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보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포기한 표정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자를 외우지 못해 자주 혼나던 초등 2학년 샤오미는 수업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5학년인 아리아는 공책이 뭐냐고 물을 정도였죠. 한자는 어렵습니다. 획수가 많고 하나의 글자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아이들은 기초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는 건 마치 눈 가리고 미로를 찾으라는 것과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후 저는 현지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못 받은 거예요. 그 말에 젊은 교사 중 한 명이 물었죠. 그럼 어떤 게 필요하죠? 무슨 도구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글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때부터 확고해졌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지만 소리를 구조화해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 바로 그 원리를 빌려와 아이들에게 이해의 경험을 주고 싶었죠. 첫 수업은 실험이었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입모양과 소리를 연결하고 그 소리를 상징화한 기호로 그리게 하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소리를 문자로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들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상한 문자를 가르치는 거요? 한글이 왜 여기서 나오냐고. 그들에게는 한글이 외부의 낯선 문화였고 자신들의 전통 언어가 사라질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교육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내부 회의가 열렸고 제 수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복잡한 한자를 암기하며 고개를 숙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우리 이름 다시 못 써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수업을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게 허락받았죠. 그 수업이 모든 걸 바꾸게 됩니다. 시연 당일 아침, 교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장난을 치며 웃던 아이들이 오늘은 한 명도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연습장, 깔끔하게 앉아있는 모습, 아이들 스스로 준비한 겁니다. 마을 장로 5명이 교실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체 모를 문자를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평소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조용하던 교실. 손을 든 건 초등 2학년 루오샨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 이름이 루오린이에요. 그거 해도 돼요? 좋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리을 소리를 내는 입모양을 설명하고 우, 오, 이, 니은을 조합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이 입모양을 따라하고 그 소리를 칠판에 그리기 시작했죠. 그 과정을 바라보던 장로들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이 저런 눈빛을 한 적 있었나? 그 순간 루오샨이 자기가 만든 글자를 들고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동생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자기 이름이라고. 교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와 아이가 쓴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루오린이라고? 네, 동생 이름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잠시 후 그 장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씨는 몰라도 내가 기쁘단 건 알겠다. 그날 이후 장로회의는 제 수업을 중단 대상이 아닌 연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시험 운영이었지만 누구도 그걸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무렵 상급 기관에서 실사단이 방문했습니다. 교육 효과가 높다는 소문을 듣고 프로젝트를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소리를 표현하고 직접 조합한 글자를 보여주며 자기 이름과 친구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두 번째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사단을 이끈 공무원 중 한 명이 회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외국 문자의 원리를 차용한 거군요. 그럼 중국 교육 기조와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문자 학습의 구조적 원리를 활용한 교육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한글이죠? 중국에도 병음이 있고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글자를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이 모든 노력이 부정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아이들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오샨이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공무원 아저씨한테 우리 수업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나만의 수업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만든 수업이었다. 다음 날 학교 교실 안은 가득 찬 공기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실사단이 다시 수업을 참관하겠다고 한 날, 장로 몇 명도 다시 자리를 했고 아이들 역시 긴장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하자 조용히 손을 든 건 샤오민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이, 글자를 두려워하던 그 아이가 오늘만큼은 손에 쥔 종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전엔 누가 써줘야 알았는데 지금은 제가 쓸 수 있어요. 샤오민이 종이를 들어 올리자 그 위에 조심스럽게 조합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태는 정규 한자도 정확한 병음도 아니었지만 그 글자는 분명히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사단 일행이 조용히 아이들의 교재를 살펴보았습니다. 1명, 2명씩 자기 손으로 이름을 쓰고 친구 이름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가족 이름까지 그려넣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마을 장로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이름도 저 애들이 만들어줘서 받았소. 평생 글 못 쓰던 내가 이름을 들고 다니게 됐소. 그 순간 공무원 중 가장 완고했던 그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자를 이해시켰다는 점, 그건 큰 성과입니다. 비록 방식이 전통과 다르다 해도 그 가치는 무시할 수 없겠군요. 짧은 침묵.
그리고 책상 위에 내려놓은 승인 서류 한 장. 시험 운영, 지역 확대를 권장합니다. 순간 교실 뒤쪽에 있던 아이들이 와르르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샤오미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뛰었고 루오샤는 저에게 달려와 껴안았죠. 선생님,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수업이에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한글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본. 그 문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는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다루 마을은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외우는 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소리는 어떻게 조립할까요? 라고 질문했죠. 근처 마을 교사들이 이 수업을 참관하러 오기 시작했고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깊게 이 작은 실험은 쓰촨성의 교육 현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한 작은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언어는 힘이고 문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그것을 쥐는 사람에게 세상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특별한 한국 이야기,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